패널 큰 프로젝트가 이수영 박사 여기 앉아. 저희 패널분들 한 번씩만 해주실래요? 마이크 잘 들리나 테스트만 해볼게요. 저희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요. 네. 들리세요? 한 명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번 1번입니다. 2번, 여기 없고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아주 잘 들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번 세션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김강건 박사님께서 토론은 이렇게 진행해 주실 텐데요. 아까 이제 연사분들과 함께 이제 패널 두 분 더 참여해 주셨고, 아마 소개하시면서 진행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남녀 이렇게 앉는 게 이쁘죠? 저희가 완전체가 됐으니까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 먼저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 소개를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김관건이라고 하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양생물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네 분의 정말 출중한 연사분들이 또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정말 잘 들었고요. 그 네 분의 패널들 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박사 학생 두 분을 또 모셨어요. 박사 학생 두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구은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헨 공과대학에서 지금 바이오메디슨 전공을 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 구은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이제 학석사는 이제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제 학사 같은 경우에는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고 석사 같은 경우에는 캔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메인 프로젝트로는 니오안티젠 타겟으로 하는 이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도 이제 클리니쿰이라고 이제 병원 소속 바이올로지스트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최문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문혁이라고 하고요. 현재 네덜란드 이제 델프트 공과대학교에서 생물리학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입니다. 전 저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사로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과정 때 이제 생화학과 유기화학을 기반으로 유전자 진단 센서의 개발과 그리고 유전자 합성법 자체, 이제 합성법, 인공 유전자 합성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현재는 네덜란드에서 단일 분자 이제 생물 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오 분자의 메커니즘이나 이제 바이오 분자 이제 구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와주셨잖아요. 어디서 좀 와주셨는지 조금 간단하게 보고 싶어서 혹시 독일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청중분들 중에서는 독일 분은 없으신 것 같고 벨기에에서 오신 분? 벨기에에서 많이 오신 것 같네요. 벨기에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보통 많이 오셨을까요? 겐트 대학교요? 겐트 대학교 아니신 분? 어떤 대학교세요? 루벤이요? 저도. 네, 저도. 루벤. 프랑스권 루벤. 그렇게요. 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석사랑 박사 중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으실까요? 석사분 손? 박사분? 석사분이 그러면 대부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청중분들과 이렇게 간단하게 인터랙션을 했으니까 한번 토론을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좀 캐주얼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처음 발표해 주신 저희 이상현 네. 그리고 있다가 이상현 박사님 혹시 이제 발표하시면서 뭔가 말씀하시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못한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처음 발표자여가지고 많이 긴장해서 제가 하자면 근데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딱 처음에 와서 너무 험불해서 너무 겸손해서 나는 사실 이만큼은 할 수 있는데 처음 자기가 발표할 때 자기는 두마 베스트 하겠다 이만큼만 얘기했는데 뒷사람이 이제 나는 젤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통은 신뢰성이나 이 사람에 대한 태스크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항상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네네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승혜 선생님. 저는 아, 네. 네. 저도 딱히 없고요. 오히려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네. 마지막으로 네. 전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습니다. 건 아니고, 또 여기 기관 우리 주최해주신 기관 관련 사업을 잠깐 홍보드리면 저는 코센에도 멘토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 자신감 얘기하셨 거 10분, 100번 공감하고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도 그런데 당당하지만 또 오만하지는 않기. 이게 또 약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좀 이렇게 좀 나서야 돼 해서 너무 나서면 어떻게 되냐면 국제학회 가서 보시면 미국 사람들, 미국 학생들 참 보기 싫어요.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그런 거. 왜냐면 거기는 문화가 정말 나서야 되거든. 그것도 그래서 다 좀 보시고 요쯤에서 나는 나의 이미지, 내가 구축하고자 하는 내 이미지, 그리고 내 성향은 한 요쯤 가겠어 하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박사를 입학을 할 때,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을 할 때, 마지막으로 취업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저희가 두 분의 박사 선생님들을 모셨잖아요. 박사학위를 하고 계시니까 그 석사분들의 입장에서는 박사학위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좀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 조은희 선생님. 네, 사실 이제 박사과정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코스웍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원하는 메인 프로젝트에 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브로드하게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첫 번째로 석사과정에서 이제 코스웍을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흥미 있는 어떠한 학문이 있을 거고 그 학문 내에서도 어떠한 챕터가 있을 거고 그 챕터 내에서도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정해지시면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지원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실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무 다양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독일 박사과정일 것 같아요. 제가 독일 박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일에서는 사실은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직무를 두 개를 갖게 됩니다. 이제 학생이기도 하고 리서처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원을 할 때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원을 할 때도 항상 컨택을 거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교수님이나 그런 연구팀을 찾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공식으로 지원하기 전에 교수님께 네네, 먼저 맞아요. 컨택을 해야 네, 된다는 말씀이죠? 네네, 맞아요. 은희 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 리스트를 모두 리스트업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 컨택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엑셀로 이렇게 정리하신 거죠? 네. 몇 분 정도? 저는 사실 30명 정도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핏이 맞는 곳은 대부분 답장이 왔고,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곳인지, 그리고 서로의 연구하려는 방향을 같이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뷰 과정에서 정말 이 랩과 내가 잘 맞겠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또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컨택을 하고 그 교수님과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인터뷰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면접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핏을 좀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적으로 인터뷰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내가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물론 평가를 서로 하겠지만 그런 평가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서로 getknow 할 수 있는 그냥 기회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은희쌤께서는 관심 가는 분야는 어떤 분야셨어요? 저는 이제 캔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키워드를 확실히 잡고 갔어요. 왜냐면 저가 이제 캔서 바이올로지 내에서도 이제 솔리드 캔서가 있고 리퀴드 캔서가 있는데 저는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캔서만 하겠다. 네, 이런 확고한 주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석사과정 때 진행했었던 게 네오 안티젠이기 때문에 난 네오 안티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석사과정 때는 사실 테라퓨릭 쪽으로는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박사과정에는 테라퓨틱으로 further study를 해보고 싶다. 이런 딱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서 그 키워드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들이 좀 응답이 좋으셨나요? 30분 중에서? 이제 저 같은 너무 퍼스널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키워드에 맞춘 교수님들은 전부 다 이제 피드백이 왔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펀딩이 없더라도 나는 지금 펀딩이 없는데 기다려줄 수 있겠냐는 교수님도 있었고 아니면은 펀딩 있는 교수님은 오퍼를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지원을 하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면은 거기서 인턴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기간을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고는 사실 이렇게 키워드가 맞지 않는 곳은 오퍼를 받아도 제가 이거는 내가 전문가로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내가 정말 행복할까라는 답변에 제가 예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는 오퍼를 받아도 기쁜 마음이 별로 들진 않았고 오퍼를 못 받은 곳은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내가 능력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 키워드에 맞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생생한 경험이죠. 진짜로 막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문혁쌤께서 좀, 박사 입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하게 했는데, 석사 과정 동안 이제 수많은 리서치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논문을 접하게 되는데, 논문을 볼 때마다 이제 정말 재밌었던 논문에 익숙한 이름들이 계속 보이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논문들을 보면서 그 이제 PI의 이름을 검색을 해보고, PI의 그룹이 있구나 이런 걸 검색을 했었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유럽으로 오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유럽에 있는 교수님 한 13명 정도를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독일 쪽에 가고 싶었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근데 한 번에 다 지원을 했다가 이제 물론 여러 개 오퍼 받고 그러면 제가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오퍼를 주셨는데 제가 못 가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3개씩 나눠서 지원을 했거든요. 원래 처음에 3개 지원했던 것이 이제 독일 미넨대학교랑 미넨공대랑 하이델베르그 대학교 3개였는데 이제 미넨에 있는 2곳은 답장조차 안 주셨고요. 이제 하이델베르그 대학교에서 이제 답장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1차, 2차 이제 교수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3차 인터뷰를 넘어가는데 이게 독일의 특성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긴 좀 3차 인터뷰를 좀 특이하게 했어요. 연구실 멤버 전원이 들어오고 그 전원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석사 때 어떤 연구를 해왔는지를 발표를 한 다음에 연구실 이제 각 팀별 4팀으로 나눠서 팀별로 30분씩 또 퍼스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연구실에서는 약간 셀 바이올로지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학생을 뽑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삐딱긴 한데 제가 그런 경험이 없다 해서 이제 파이널에서 이제 리젝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번 이제 데이고 나니까 다시 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 3개 넣었던 곳이 이제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이제 생화학연구소 하나랑 그다음에 스위스 ETH 취리랑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이렇게 3개를 그 다음으로 넣었는데 처음에 넣자마자 막스 플랑크랑 취리에서 다음 날에 바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좋은데 풀실에 자리가 없다.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ETH나 이런 데서는 혹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펀딩 있을 때 지원해 보면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답장을 주셨는데 델프트 공대에 지원했을 때는 한 일주일 동안 답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CP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 일주일 반 정도 뒤에 메일이 와가지고 휴가 중이어가지고 메일을 늦게 확인했다. 당장 이제 이번 주 내에 너가 가능하다면은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미팅이 잡혔고
그렇게 이제 교수님과 한번 미팅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생물리학을 전공하는 곳이고 저는 원래 이제 화학과 출신의 이제 생유기화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좀 삐탄 분야는 아니었어요. 이 분야가 제가 정말 너무 궁금하고 재밌어 보였던 분야였지 제가 공부해본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요만큼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 얘기를 했죠. 생물리학 하는 연구실에 학생의 절반은 이제 생물학 베이스 전공이고 절반은 물리학 베이스 전공이다. 화학한 학생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물리학을 전공해서 화학과 결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화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뭔 말인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화학적인 장점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를 하고 나서 3차 인터뷰 때 이제 독일 하이델베르크 악명이 다시 발현되면서 연구실 멤버 전원이 인터뷰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약간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좀 더 프레젠테이션을 바꿔서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는 멤버 1인당 30분씩 전 멤버를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이제 전원 이제 멤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인터뷰 할 때도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어차피 생물 물리밖에 모르는 애들이라 화학 모른다. 화학으로 주제를 끌고 가면은 얘네는 나한테 휘말려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얘기를 끌고 갔고 이제 그리고 인터뷰를 보고 나서 3일 뒤에 교수님한테 답장이 와서 연구실 멤버 전원이 너를 뽑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PhD 오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화 같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연구실 멤버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게 못 가는 건가요? 저희 멤버실은 그러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제 PhD 인터뷰 한 3명 정도 왔었거든요. 이제 항상 인터뷰를 할 때마다 1차, 2차는 교수님 직접 보시고 이제 2차 때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들으시면은 3차를 연구실 mem버 전원에게 넘겨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인터뷰 할 때도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전부 다 괜찮다 해가지고 뽑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한 두세 명 정도가 얘가 좀 삐타지 않다 싶어가지고 이직을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만반의 준비도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네덜란드 연구실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연구를 잘하는 이제 개인적인 영향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팀 내에서 어떻게 인법을 할 수 있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분의 이제 패널 연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니까 조금 과거에 추억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거나, 박사 지원할 때 특히 팁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박사 지원자한테도 초청해서 인터뷰 보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직접 물리적으로 와서? 네, 직접 가셨죠? 네, 저는 그렇죠. 한국에서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미넨에 거주하고 음, 있으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제 돈 많은 연구소, 예를 들면 막스 플랑크면은 심지어 한국에 있는 지원자한테 비행기표 사주면서까지 부릅니다. 박사과정 뽑을 때. 그렇게 해서 하루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20분 정도 발표시키고 이렇게 포멀하게 톡을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실 멤버들과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던 아니면 팀별로 면담을 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건 팀원들과 인터뷰하거나 면담할 때는 내가 뭐 연구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거를 말씀할 필요는 없고 나 좋은 사람이야. 너네랑 안 싸울 거야. 그래도 그런 좋은 그룹 멤버가 되겠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하루 종일 이렇게 스케줄 짜줄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계속 긴장하시면서 힘들긴 하죠. 근데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독일은. 네, 저도 실제로 그 인터뷰를 아까 진행했을 때 대부분 하루씩 다 걸렸었던 것 같아요. 네, 하루씩 걸린. 내가 너네들이랑 안 싸울 거야. 이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 의견이 안 맞을 때 그걸 굳이 거기서 강하게 하지 않는다. 반박을 하지 않는다. 아니, 반박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연구에만 집중할 겁니다.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유럽에서는 저는 뭐 취미 이런 거 생각도 안 하고요. 요거만 이거 끝날 때까지 요거만 팔 겁니다 하면 좀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교와 우리 한인 과학자들만의 모임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야에서의 지식도 받고요. 뭐 다른 분들 일하는 것도 듣고요 해서 유익합니다. 또 다른 뭐 스포츠도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연구뿐만이 아니고 이제 연구 외에 네, 그러니까 그거랑 그게 이제 또 이 팀원들하고 안 싸울 거야 하고 또 맥락이 통하는 게, 제가 좀 지할 것만 하고 다른 거를 안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질문이면 그러니까 3차 인터뷰에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인터뷰하실 때 안 따올 거야를 좀 강조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약간 자기에 대한 역량, 그냥 일적인 역량은 그전 인터뷰에서 좀 이미 다 파악을 교수님과 팀원들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약간 잘못 전달된 것 같기도 한데 3차 인터뷰, 그게 3차, 꼭 3차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력서만 보고 사상으로 한번 본 다음에 바로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그 온사이트로 부르게 되면은 한번 세미나를 시킬 겁니다. 그 세미나 때는 당연히 내가 하고 했던 석사 때 하셨던 연구나 이런 걸 잘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팀원들과 각각 개인 면담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뭐 연구적으로 뭐 굳이 걔가 무슨 연구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뭐 다 이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나 좋은 팀원이 될 수 있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갖고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초청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거의 한 명 부르는 것 같아요. 아까 또 질문이 한 분 더 계셨나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듣기로는 좀 어렵기도 한 이런 박사 과정, 입시의 과정을 조금 하기 전에 앞서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유럽에서 박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우리 선생님. 사실 저는 이제 학석사를 한국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박사를 외국으로 생각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는 사실 학사 때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들을 인턴십을 하나씩 다 해봤어요. 뭐 연구기관에서도 해보고, 뭐 외국기관에서도 해보고, 뭐 한국에서 제가 가고 싶은 랩에서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근데 석사를 생각보다 나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결정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저는 캐나다에서 인턴십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한국 학생들은 한국 커뮤니티가 너무 잘 되어 있고 한국인들이랑만 뭉치고 외국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서 조금 그게 계속 뭔가 마음에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이 학계에서 조금 디벨롭ment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박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박사과정은 외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혁 선생님께서는 네. 한국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한국을 뭐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많은 고민했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남자니까 군 문제도 걸려 있었고, 이제 일단 박사를 할 생각은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나는 약간 연구가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 뭐 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이제 한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전문 연구 요원을 통해서 해외에 나오는 방법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기초과학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화학, 생물, 물리라는 기초과학을 하고 있는데, 기초과학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유럽에 강해 왔으니까 약간 유럽에서 정통적인 과학을 배워보고 싶다, 그냥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도 그냥 1학년 마치고 그냥 바로 갔다 와고 그냥 바로 외국으로 가자를 학부 1학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으로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없더라도 약간 느낌적으로다가 해외로 나가면 더 넓은 연구의 길이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유럽에 좀 다양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벨기에도 있고 독일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는데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신 인사분들 중에서 두 분께서 네덜란드에서 박사를 하셨어요. 이제 승혜 박사님이랑 그다음에 저희 형질 저는 프랑스 박사. 그럼 네덜란드. 네. 프랑스군요. 네, 프랑스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 뭐 벨기에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럽 국가랑 프랑스랑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먼저 얘기해. 그때랑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근데 나라마다 펀딩 체계가 엄청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가 박사 월급 중요하냐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은 요새 또 바이오 쪽은 100% 펀딩 주는 곳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 60%, 70%, 50% 막 이렇게 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1,500, 1,400 이렇게 하고 또 거기서 또 가면 풀로 가면이 3,000까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근데 프랑스는 박사 연봉 진짜 낮고 포장 연봉도 진짜 낮아요. 유난히 프랑스가 엄청 낮은 것 같고 근데 아카데미아 자체 풀 교수도 뭐 3천 얼마 이래. 장난 아닌데 대신에 이제 휴가가 길어요. 50일. 1년. 근데 이제 박사과정은 뭐 사실 3차 되면 휴가 별 의미 없어. 어차피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대신에 3년이고 제가 이런 덴마크도 3년, 영국도 3년이에요. 근데 프랑스는 정말 3년에서 3년 반 사이에 끝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때는 도움이 돼요. 일단 교수님도 되게 푸시가 많고 이제 마냥 늘어나기가 좀 어려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이제 그 기간이랑 펀딩 금액이랑 또 펀딩의 형식 프랑스도 마리퀴리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연봉이 높을 수 있어. 그래서 펀딩 형식 또 이제 직접 컨택해서 이제 받는 건지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프로젝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펀딩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1년 계약했다가 뒤에 2년 뒤에 펀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프랑스는 무조건 펀딩 있어야 등록되고 그래서 약간 좀 돈은 적지만 조금 안정성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나라마다 되게 다르다고 들었어요. 덴마크 뭐 북유럽은 좀 그래서 나라마다 그런 스톡스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영어 잘 안 통하고 학교에서 지원이 영어 외국인 학생 지원 프랑스어 내주고 그런 건 좀 어땠어요? 저는 프랑스 박사는 제가 한 거는 문과 박사라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박사과정 제도가 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뭔가 하면은 네덜란드는 박사과정 학생부터 애미니스트레이션 상으로 학생이 아니라 학교 교직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월급 수준도 꽤 괜찮고 그 호봉이라 그러죠. 해를 거듭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네덜란드 박사과정 3년 한 거가 취업 3년 한 거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데 취업할 때 경력 3년을 갖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월급도 박사과정의 수익이 뭐 어떤 경우에는 초임 교수에 필적할 수도 있고 그냥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대우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이제 말한 것처럼 그 박사과정 월급이나 포다 월급이 초임 교수랑 비슷하다. 그럼 초임 교수들은 마음이 어떻겠어? 그게 네덜란드의 문제예요. 그래서 브레인 드레인이 많아요. 박사를 실컷 키워놨는데 특히 저쪽에 AI 분야 박사를 실컷 키워놔서 좋은 논문 많이 쓰고 했는데 연봉 10배 받고 중국으로 가버려요. 네, 그런 면이 있는데 박사과정 자체로는 굉장히 잘 되는 나라이긴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좀 들어봤는데 이제 저는 영국에서 박사를 한 입장에서 이제는 영국이 유럽은 아니지만 네, 조금 간략하게 영국 박사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영국에서 박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단점은 재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돈을 받고 박사학위를 한다는 거는 영국에서는 잘 없는 부분이고 영국은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학비를 지불하는 그쪽에서 영국이 돈을 벌기 때문에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홈 스튜던트, 그러니까 영국 국내에 있는 이제 국민들에 비해서 3배의 더 많은 학비를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고요. 장학금 같은 것도 이제 해외 분들한테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 점을 감수하고도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다면, 이제 영국 내에서 좀 다양한 진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국에 이제 특히 런던 같은 경우에는 정치나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좋은 인스티튜트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맨체스터에서 박사를 하고 토닥까지 이어서 해서 이제 케임브리지로 넘어와서 갑자기 교수가 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이제 에딘버러에서 박사를 하고 뭐 졸업 시험에서 옥스퍼드 교수가 뭐 심사관으로 왔는데 그 사람한테 채용이 돼서 옥스퍼드로 이제 교원이 돼서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약간 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런 장점이라면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날씨 다 안 좋고 한 거는 음식 맛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브렉퍼스트 있잖아요. 세 끼를 다 브렉퍼스트로 먹을 수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그나마도 없어요. 런에서 맛집을 찾으면 1, 2, 3위가 아시안식. 인도. 그 뭐 이제 베트남 음식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영국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권 국가라는 큰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한국 돌아갈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한국 내에서의 또知명도가 물론 해당 분야의 분들은 유럽 다른 데의 상황도 아시겠지만 또 대외적인 어떤 그런 걸 고려하면 미국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영국 선호하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네, 네. 그러면 본인 돈을 내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펀딩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펀딩? 영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영국에서 펀딩이 이제 박사 학생이 펀딩을 가져오거나 자체 펀딩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박사 학생을 뽑는 건데 이 학생이 박사 학위를 시작하게 되면 그 학생의 학비를 내면서 동시에 연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연구비를 본인이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뭐 장학금을 받던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등록도 못해요. 물론 이 문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자체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분야별로 다른 것 같아요.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끌어와야 되는데 프랑스도 또 그 필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박사 학위 입시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사 후 연구원에 대해서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이렇게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신 우리 연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박사 후 연구원도 한국에서 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 하신 특별한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도 박사 연구원을 해봤고요. 카이스트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여기로 더 케이스인데, 일단은 사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뭐 많은 분들이 박사 연구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박사 연구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내면 당연히 최근 분위기는 뭐 한국에서 자리 잡는데 큰 거리낌이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값이면 해외에서 경험을 해보고 인디펜던트로 커갈 리서처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한국 학계에서의 연구 분위기와 그 유럽 학계에서의 연구 분위기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산업적 기반과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유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다들? 다르잖아요. 휴가. 근무 환경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저는
그러니까 계약서상으로는 9 to 6로 한국에서 계약을 했지만, 네, 사실은 뭐 실적을 많이 내야 되고, 한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실적을 내려고 사실은 주말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9시에 가서 새벽 1시에 가는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이 닫히고 못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은 가장 큰 게 내가 야근을 하려면 야근을 승인받아야 할 수 있어서. 복잡해요. 네. 그래서 야근 승인을 받으려고 제가 이제 매니저한테 가서 나 야근하고 싶어 했는데 너 왜 하고 네. 싶어? 라고 그래서 그게 많이 다르고 근무 환경이 많이 다르고 훨씬 더 가족 중심적으로 내가 애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이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연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럼 그런 다른 점이 이제 실질적인 연구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네,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리프레시를 할 수 있다는 맨 처음에는 한국에 있을 때는 리프레시 할 시간 없이 몰입해야 뭔가 내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고 뭔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것만이 성과를 많이 내는 방법은 아니라는 게 좀 많이 여기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워라밸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워라밸이 보장되는 네, 또 장점이 있겠네요. 유럽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면요. 다른 연사분들께서는 혹시 박사후 연구원을 유럽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학위를 다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좀 하고 싶었고요. 이게 단순히 생활적인 거 말고도 세계적인 연구 기관에서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지금 제가 한국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염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만약에 한국의 학계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은 해외 경력이 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꽤나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나가기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것도 확실히 한국보다 편하고, 또 다른 아마 오늘 얘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유럽에서 박사 과정이나 포닥을 할 때 장점 중에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장점 중 하나가 행정일에 대한 로드가 굉장히 적어요. 한국에서는 저는 맨날 박사 과정 중에도 제안서 쓰고 보고서 네, 회의를 작성하고 정말 많은데, 유럽에서 박사 과정이나 포닥은 정말 본인 연구만 하고요. 나머지 잡일들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그룹 리더가 맞아. 무슨 얘기예요? 네, 다 해야 돼서 만약에 여기서 하신다면 훨씬 더 본인 연구만 집중해서 하실 수 있어서,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뭐 열 몇 시간씩 출근해서 일하는 거랑 유럽에서 8시간 일하는 거랑 했을 때 그 결과적으로 퍼포먼스가 크게 차이 안 나는 게 그런 데서 또 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제가 생각할 때 장점은 주변 사람들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에만 있었으면은 제 시야가 굉장히 좁았을 것 같거든요. 하고 나서 포닥하고 뭐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수 되려고 연구원 가려고 연구소 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정말 선택지가 넓고 기업도 우리가 상상도 못 했었던 기업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에어버스랑 같이 일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상상 못하는 일이잖아요. 또 있고 뭐 완전 뭐 핵융합 쪽으로도 있고 너무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유럽에 계시니까 이미 좀 시야를 넓혀 가실 것 같은데, 혹시 만약에 한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저희가 박사후 연구원을 하게 된다면 워라밸이 좋고, 네, 그리고 그 좀 더 다양한 연구를 콜라보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수빈 박사님께서는 지금 그룹 리더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그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의 관점에서 볼 때 행정적인 일을 교수님이 다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박사님께서는 그 입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리더로서 좀 약간 느끼시는 좀 단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바쁘고 아, 네. 조교를 못 시키지 뭐. 한국인은 조교를 다 맞습니다. 시키거든. 예, 독일도 아까 프랑스랑 좀 마찬가지인 게 여기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박사과정 학생이 독일에서는 공무원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워킹 컨트랙을 써서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거고 공고문에 써 있는 그 일만 시킬 수가 있어요. 당연히 조금 더 시킬 수 있긴 하지만 거의 그 큰 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다른 일을 제 개인적인 일을 그 제 밑에 있는 포닥이나 박사과정한테 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죠. 이거는 좀 약간 단점이었고 장점으로는 제 위에는 이제 연구소장이자 교수인 분이 계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약간 한국의 조교수 같은 일인데 상사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은 그쪽에서 져주고 저는 제 나름의 그룹을 꾸려갈 수 있는 약간 두 개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을 가지진 않고, 그쵸? 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한테 이렇게 뭐 부탁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또 저를 잘 키워서 제가 나중에 뭐 5년, 10년 뒤에 독일이나 다른 데서 교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려 서포트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학계에서 좀 시니어 커리어를 쌓아 나갈 때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이제 연사분들 중에서 승혜 박사님이랑 황실 대표님께서는 그 취업 쪽으로 이제 하셨잖아요. 학계가 아니고 취업 이렇게 인더스트리로 가셨을 때 그 결정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든지 계기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것 같은데 연구보다는 뭔가를 내놓고 싶은 그리고 일단 저는 논문을 못 씁니다. 논문을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 글을 쓰려고 앉으면 이래서 게을러 가지고 논문을 못 쓰고 그다음에 연구적인 연구 자체보다는 그 프로젝트에 맞춰 시안에 맞춰서 부족하더라도 제품을 내놓고 다음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게 제 성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좀 학계 연구계보다는 학교를 떠나면서 약간 아쉬운 거는 저는 그 학생들과의 이런 교류도 참 좋아하고 강의하는 것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의 어떤 논리 및 사고 체계는 연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거를 좀 이렇게 보고 하고 싶고, 좀 엉덩이가 가볍고,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게 좋고, 또 팀으로 같이. 근데 이게 박사과정 때는 좀 그게 하나도 안 맞았는데, 또 그룹 리더가 되거나 PM가 되면 좀 가능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할 수 있게 그쵸. 네. 일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세부적인 전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하면 제가 이제 LCA를 했는데 LCA도 무슨 방법론에 무슨 프로그램 써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연구소에 가면 이제 계속 그걸 하거나 이게 핏이 안 맞는 데서 거절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LCA를 했다는 것만으로 되게 LCA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되게 엄청 전문가요. 뭐 되게 간단한 거 몰라. 막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큰 차이가 있으면 더 넓게 다양한 거를 보고 싶으면 회사가 좀 맞는,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맞는 부분도 있어. 회사도 이제 회사 연구소다 이러면 다를 수 있죠. 그럼 개인의 성향도 고려를 하고, 이게 성향이 제일 중요한 것 되게 같아요.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같이 토론을 하는 패널분들 중에 박사 선생님 두 분을 모셨는데, 그 두 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배님들 옆에 계신 네 분에 좀 궁금하신 점,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인더스트리로 가신 분들은 이제 결국엔 직무를 R&D에서 다른 컨설팅 뭐 그리고 지금 하시는 분야로 이렇게 바꾸셨는데 그럴 때 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닥 하시고 이제 그룹 리더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닥은 짧게 2년마다 이렇게 컨트랙트를 하고 옮길 수도 있지만 사실 길게 할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짧게 여러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길게 해서 조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커리어 전환을 아카데미 밖으로 할 때는 좀 더 그런 트랜스퍼러블 스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연구만 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걸 하는 이제 뭐 삼성 연구소로 간다 이러면은 그게 상관없을 수 있지만 좀 더 뭐 컨설팅이나 그냥 좀 더 어플라이드 쪽으로 가면 내가 이제 팀워크를 했다라든지 프로젝트 매니징을 했다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든지 이런 트랜스퍼 스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박사 다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도 혼자 하는 프로젝트라서 사이트 프로젝트를 했지만 박사과정 내에서도 내가 뭐 PhD 뭐 그런 거 있잖아. 카운셀을 했다, 참여했다 이런 걸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리더십 스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팀으로 일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들어갔는데 그날이 제가 참여할 프로젝트의 마감이 금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시작했는데 근데 물론 저한테 큰 기대하지 않죠. 근데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인데 아직은 이제 기존 프로젝트 매니저 하고 있어. 근데 데이터 아날리스트가 휴가야 그 주에. 근데 그럼 휴가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팀을 그냥 커버해 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PM이 휴가야. 그럼 또 그냥 없이 그냥 하는 거.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없으면 이렇게 이메일이 쌓일 수도 있지만 그냥 커버를 해주는 팀워크가 확실히 연구소랑은 좀 다른 게 있었고 근데 그 회사 이렇게 좀 회사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내가 팀으로 일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잘한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게 이제 학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게 실무적인 그러니까 학교의 연구자에서 어차피 PI도 되고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야기한 것 같은 리더십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는 한국어랑 프랑스어 R&D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팀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저는 버추얼 팀을 인터내셔널 팀을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매니지먼트인데 그런데 필요한 또 특별한 리더십이나 스킬이 또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진짜 한 명 빠진다고 안 돌아가면 그 회사의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한 명 빠져도 돌아가게 돼 있어서. 근데 그거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면이 있냐면 우리가 막 내 스스로 내 일과 내 스스로에 대한 압박에서 못 벗어날 때가 있어.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고 휴가를 너무 지쳤는데 안 돼. 내가 빠지면 이 프로젝트가 안 돼. 빠져도 돼. 어떻게든 돼, 결국. 그러니까 너무 또 그거에 옥매여서 자기 스스로를 너무 또 힘들게 가둘 필요는 없는 면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질문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회사 같은 데도 실무직만 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너 매니저 뭐 관리자로 승진할래 하면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적 혹은 미국적 사고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 왜 승진 안 하려고 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지금 월급 좋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좋고 이 상태에서 가족 돌보고 이거 좋아해서 난 매니저 안 할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자기 성향에 잘 맞는 거를 찾아 나가는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틀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의 또 그 스스로의 그걸 요만큼 내가 바꾸고 싶었다는 의지도 있었을 거고 맞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한다면 팀워크가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네요. 근데 본인 성향에 맞춰서 그렇죠. 좀 잘 결정을 해야겠죠. 네. 문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질문이 있을까요? 뭐 여기 있는 이제 대부분 이제 박사님들이 다 유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학문을 할 때 유럽이라는 선택지도 있고 미국이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왜 내부는 이제 학사, 석사 뭐 아니면 또 포닥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에 제가 2019년 8월에 이제 박사를 하고 처음에 미국을 어플라이를 많이 했었는데 미국을 어플라이 할 때마다 뉴스에 총기 사고가 제가 이제 메일을 하나 보내면 다음날 뉴스에 텍사스주에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군대를 갔다 가셔서 아시겠지만 총이 참 무섭잖아요. 근데 저도 총이 좀 무서웠고 그리고 반도체 인더스트리 저는 이제 반도체 필드 세마이컨덕터 필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 세마이컨덕터의 그 리서치에 포커스되어 있는 거와 사실 그 미국에 포커스되어 있는 분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지금은 이미지 센서를 하고 있지만 박사 때는 D램 캐패시터를 했고 하다 보니까 연구가 한국에서는 많이 되고 뭐 중국, 뭐 대만 쪽에서는 연구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미 유럽 포닥을 지원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일단 영어가 좀 잘 통하는 곳, 그리고 안전한 곳,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유럽이 제일 잘 맞았고 특히 아이맥이라는 곳이 아무래도 클러스터 허브로서 웬만한 제가 모든 패실리티를 다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국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었고요. 근데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가고자 하는 연구실이나 그룹이 연구를 잘해야 되고 어,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 제가 금속 재료나 전자 현미경 이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포장 나갔었던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 최강 연구원이 굉장히 강하고 그 세계적인 리딩 그룹 중 하나라서 크게 거기선 주저하지 않고 선택했었던 것 같고 주제적인 측면에서 생활적인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스타일보다는 유럽 스타일이 더 좀 더 그냥 맨날 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 좀 프레셔가 좀 덜하고 너무 컴피티션 심하지 않은 데서 일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보다는 독일을 선택했다. 그 선택하신 기초과학처럼 유럽이 잘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 지속 가능성이나 환경도 뭐 되게 잘하고 있고 그 뭔가 대통령의 의지에 막 휘둘리지 않는 면도 있고 그런 것들. 펀딩이 유러피안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롱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뭐 원래 불문과 전공이기도 해요. 제 철학적 기준에서 보면 미국 사회는 인간에 대한 존중.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도 저희가 미국을 이제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온라인으로 좀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마이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국에서 기본 생활 수준이 가능하려면 얼마 정도 받아야 될까요? 기본 생활 수준의 기준이 다른데. 그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만 생각해볼까요? 그렇죠. 근데 뭘 먹느냐에 따라서 뭘 먹고 어떤 집을 그거를 기본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그래도 한 2,500, 3,000. 혹시 아 태국 2,500. 자기 손에 있는 게 한 달에 진짜 손에 있는 게 진짜 해도 2,000유로는 잡아야지. 그죠? 쓸 수 있는 게. 학생 때 1,400으로 남긴 했어요. 근데 코로나기도 하고. 아. 근데 동네마다 집세에 따라 집세가 집세가 그럼 집세를 빼고 저 생활비 빠리는 안 돼. 저는 그치. 400. 집세말도 벌써 그거니까. 400이니까 가능했는데 있을 때는. 근데 맘스테르담은 똑같은 집은 800인 거예요. 근데 사실 유학 오시면 생활한 만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혼자 숨 쉴 정도는 혼자 숨 쉴 정도 나오니까. 받지 않나요? 호닥은 어느 정도 받죠. 호닥은 하는 분들 보면 많이 받던데. 프랑스 2,000, 태국 2,000이. 우리가 지금 커런시가 유로인가요? 네. 그래서 말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끼리 하는 조크 중 하나가 박사과정 학생에게 딱 주는 그 월급이 사람이 그 도시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아주 비싼데 이제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조금씩 도시마다 이제 월급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좀 집값이 비싼, 집세가 비싼 미넨으로 온다. 그럼 월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집세가 조금 낮은 동독으로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조금 월세는 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낮은 월급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TBL13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돈이 똑같아요. 다만 이제 분야마다 100%를 주는 100%를 받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 같은 거 65%는 주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65% 같은 경우에는 세후 1,800유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명확하게 네, 말씀해 100%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아마 좀 낮은 도시로 가도 1,500유로는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세나 뭐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 네, 독일의 사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프랑스랑 이렇게 벨기에랑 좀 다 비슷할까요? 제가 벨기에는 박사과정 샐러리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이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주고 박사과정도 이것보다는 좀 더 받고 포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랙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3K 정도는 나오고 세후 3K, 네, 3천이 나온다.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처럼 맨날 배달시켜 먹고 이러면 거덜납니다. 잘 해먹고, 네, 어쩌다 한번 사 먹는 거 아니면 충분히 좀 저축하고 한번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하고 이제 포닥하면은 그 썰틴에서 한 4년, 5년으로 가니까 네. 한 6만 정도, 그래도 5천 정도 나오지 않아요? 3천, 5천? 포닥할 때요? 네. 그렇지 않나? 포닥하면 이 정도 나오죠. 3천. 근데 세후로 하면은 또 3,000 이 정도, 2,500 안될 네, 그러니까 근데 독일은 물가 싸니까. 네, 물가가 좀 저렴해서 집 네. 가단 2천 아니 미네는 이면은 좀 비쌀 텐데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1,800유로로 막 저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 없는 것 같아요. 저축을 하면 안 되죠. 네, 하라는 게 아닌 거죠. 그 계산에. 네, 저축까지 할 정도면 이게 뭐 꼭 그 학교 과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 유럽에 오신 분들이 되게 놀라는 게 왜 은행에 있는 돈에 세금이 붙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서유럽 국가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사회 생산이. 그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이면 은행에 저축 많이 하고 통장 10개 이상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돈에 이자도 하나도 안 붙고 세금을 까지거든. 그거는 유럽식 생각은 뭐냐면 네가 먹고 쓰고 할 일 다 하고 돈이 남아서 그렇게 있을 거면 그 돈 사회에 나눠라는 거. 근데 하물며 박사과정 학생이 돈이 남아서 저축까지 하기에 돈을 많이 주면은 잘못된 거지. 철학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육비 이런 게 그걸 나중에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아이들 그렇지. 교육비 네. 나가는 거를 내가 그래서 고를 필요 없는 사회 시스템이 이제 다르게 보완을 해주는 거죠, 대신. 내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다 나눠 쓰는 거지. 네, 저희가 그럼 이렇게 핵심적인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또 하나가 들어와서 이제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좀 되게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자분은 회사 생활을 하고 계신데 휴직하고 나서 박사후 연구원을 유럽으로 오는 게 좀 하나의 플랜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네요. 박사를 하셨고 회사를 다니는데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간이 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음, 박사 후 학교를 떠난 기간이? 이게 채팅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 어때요? 해용자 너무 오래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박사 포닥 뽑을 때는 딱히 그게 없는데 저희 막스 플랑크 있을 때는 지금 저희 쪽에서 박사 학생을 뽑을 때는 나이를 한 30 정도로 제한을 둡니다. 써 있진 않은데 넘어가면은 좀 확실히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게 보여서 최대한 30 안 넘은 사람으로 뽑으려고 하고요. 근데 박사 포닥 과정은 그게 없지만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으면은
그리고 저 사이드로 하나 네.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 랩에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를 봤는데,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이도 있으시고, 제가 봤을 때 한 40살은 되는 것 같은 분도 인터뷰를 오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분야에서 엄청 뭔가 석사생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뭔가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PI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뭐였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듣기로는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 중 하나인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 전공이라면 이제 교수를 뽑을 때 단순히 학계에서만 이렇게 한 그런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의 백그라운드도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으시면은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야가 만약에 근데 엔지니어 분야에 따라서 한마디 더 더하자면 어느 산업체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는 국가 연구소 중에서도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엔지니어링에 특화된 연구소들이 있거든요. 요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딱 그건데 그건 기계, 전자 이쪽으로 엄청나게 회사들과 협력 많이 하고 실용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연구소라서 만약에 그런 쪽 관련된 거를 일을 하셨으면 그런 연구소의 포닥 자리를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시네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포닥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고 어려운데 이걸 서바이브 하게 한 그런 동기라든지 보고 싶네요. 저는 제가 이제 세계기관을 옮겨가면서 포스닥을 할 줄은 제 인생에 몰랐고요. 사실은 어, 처음에 싱가포르로 이제 포스닥을 갔을 때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제 인생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곳으로 포스닥을 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집에만 있으면서 있을 때 그러면서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너무 싫어져서 사실 한국을 들어갔는데 한국을 들어가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해외 1년 포닥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3개월은 집에만 있었으니까 이 경험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결정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오긴 했지만 이제 질문이 뭐였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포스닥을 하게 된 원동력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인디펜던트로 과연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그게 증명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할 것 같아요. PI로 뭐든 하겠죠. 이제 박사님께서 본인이 인디펜던트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증명하시면 스스로가 만족이 되는 안쪽이 할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드라이브인 것 같네요. 저희 다른 여사분들은 또 드라이브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포닥은 대부분 임시직이잖아요. 치고 최대한 정규직을 빨리 잡기 위한 그 중간 단계니까 그냥 그 목표를 딱 잡아놓고 하는 거 아닐까요? 궁극적인 목표를 네. 이제 취하기 위해서. 네, 근데 다만 너무 그것만 보다 보면 힘드니까 다른 것들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막스 플랑크에서 포닥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되게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 말고도 같이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다 비슷한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얘기도 잘 통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유럽에 있으면 여행 다니기 좋죠. 그러면서 좀 뒤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움 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험난함을 이기려면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이전에 혹시 오늘 청중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꼭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개인적인 질문 선생님께서 하신 두 번째 질문. 네, 맞아요. 사실 저도 듣고 싶었는데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은 포스닥 기간을 사실 2년 정도로 주로 이제 잡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보면은 2년을 하시고 계속 기관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면 짧게 여러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한 곳에서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한 프로젝트를 오래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둘 케이스 중에서 어떤 것이 선호되는지, 어떤 것이 조금, 어떤 프로스 앤 컨스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짧게 옮긴 경우여서 이수민 박사님 좀 오래 계셨으니까 네.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1년, 2년, 지금 1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단이 확실히 있어요. 긴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빅페이퍼를 쓰고 싶어서 하다 보면 3, 4년이 걸릴 수 있는 일들을 못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계속 모티베이션은 잘 돼요. 새로운 곳에 옮기니까 새로운 곳에 계속 또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그룹에서 일을 하다가 다르게 해결하는 그룹에 가서 그 관점을 보니까 제가 보는 인사이트는 많이 넓어지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할 수가 있는데, 코닥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한 번에 2년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3년 반 넘게 했으니까. 제가 옮기지 않았던 이유는 보통 적응하는데 한 반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구조로 이사하고 또 새로운 뭐 교육 받고 문화 적응하고, 그리고 또 그 그룹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랑 저랑 일하는 스타일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거를 저는 베팅을 하기 싫었었고,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포닥하고 있는 그룹이 본인이 박사받은 그룹이 아니라면 저는 조금 오래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있으면은 좀 심사하는, 나중에 누군가 평가하는 입장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5년 넘어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너무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고 분야마다도 다를 것 나라마다도 다르더라고요. 네. 노르웨이는 포장 되게 길게 한다고. 4년? 이거 한다고. 저희 교수는 자기는 포닥 공고를 길게 내는 것 자체가 교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짧게 내야 그 사람 다음 거 가지 뭐 그쪽 교수가 되든 뭐 하든 2년 이상 포닥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포닥이 오면 그 2년, 1년 반 하면 그 마지막 페이퍼는 결국 못 쓰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다음 직장 가서 쓰는데 그러면 하염없이 길어져서 그런 건 확실히 있어요. 자, 사람 바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연구 스토리마다 달라요. 내가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항상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이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이상으로 좀 패널 토론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사분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서로서로 말씀하시니까 좀 긴장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더 중요한 말씀들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이제 질문도 많이 주시고 하셔가지고 많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올려주셔도 되고 전 센터 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 아마 앞으로 계속 혹시 민상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겠죠? 네, 그러실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네, 시간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밑에 내려가시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네트워킹 하시면서 맛있는 점심 드시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 하시기 전에 저희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 행사 관련된 설문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나가시면서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자를 조금 내릴게요. 위나 바로 옆이나
일로 다 나오시죠. 자, 여기 빨리 나오셔야 내려가셔서 준비된 식사를 하실 것 같은데. 작은이는